네, 이 곡은 원래 2012년에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그 유명한 보이그룹 엑소가 데뷔곡으로 불렀던 마마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포레스텔라가 불의 명곡에서 재해석해서 공연을 했던 실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마마라는 노래는 우리 디지털 이 기술 문명 속에 비인간화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그런 가사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명의 사이버 공간 속에서 서로 말하자면 공격하고 또 증오하는 이러한 인간 군상의 또 고독한 희끼고머리처럼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간의 비인간화된 모습을, 소외된 인간 군상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careless, 서로 무관심하고 배려하지 않고, mindless, 개의치 않고, 서로 전혀 관심 없이 개의치 않고 자신의 삶 안에 갇혀 살고, 또 anonymous, 익명의 그런 가면을 쓰고 익명의 공간인 이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 정말 저마다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살고 있는. 네, 그래서 왜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왜 서로 이렇게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공격적인 이런 태도로 악플을 달고 또 익명의 가면에 숨어서 남들을 공격하고 증오하는 그 증오의 메시지와 말들을 퍼붓는 이런 독서를 날리는 이 인터넷 공간이 왜 이렇게 비인간화됐는지, 이 사이버 세계가 왜 이렇게 소통은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이 단절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사라지고 증오와 분노, 어노니머스 어떤 익명의 가면, 익명의 공간 안에 익명의 공간 안에 가면을 쓴 채 마음을 주지 않고 서로를 마음을 닫고 독서를 날리고 공격하는, 왜 이런 세상이 됐는지를 지금 질문하고 있죠.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빛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는 법을 잊었다는 말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드림캐쳐의 디스토피아 3부작 트릴로지 중에 첫 번째 스크림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그 인터넷상의 그 증오와 악의로 가득 찬 그런 악플들, 이 악플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그런 노래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차가운 시선과 정말 그 악의적인 그 사람들의 그 독설 같은 그 말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꽁꽁 묶어서 정말 그 손이 저릴 만큼 피가 안 통할 만큼 또 마음속에 사무치는 피 맺힌 절규를 낳는 그야말로 스크림, 정말 비명을 지르고 싶은 그런 정말 악의적인 공격들을 당하는 이제 희생자의 마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불같이 타오르는 그 분노, 증오, 자 이러한 말들, 그 악의적인 그런 증오와 분노의 말들이 사람들을 사무치게 만들고 마음을, 그리고 그것은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악의 성향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의 타겟을 정해서 사람들을 마음속에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그 악플들은 정말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악한 그 악의가, 악한 성향이 표출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서 정말 이 키보드 워리어라고 해가지고 정말 악플들을 하나의 타겟을 정해놓고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절벽 끝으로 몰아가서 결국 연예인들의 경우 많은 경우 또 자살도 옛날에는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죠? 요즘도 사실 또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말 그 죽고 싶은 만큼의 목숨을 끊고 싶은 만큼의 괴로운 마음을 이제 낳게 만들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러한 악플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 게임을 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은 하나의 키보드 워리어로서 집단적인 공격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게임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누구도 사실 또 당하는 누구도 비명을 지르고 정말 죽고 싶은 이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이 악플의 공격들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이제 호소죠. 그죠? 더 이상 비명을 지르고 싶지 않다, 마음속에. 네. 그런데 사실 그 키보드 워리어들은
하나의 타겟을 정해놓고 저렇게 집단 공격을 가하는데, 그러고 나서 만일 그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또 어떤 큰 사고가 터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죠. 흩어져버리고. 네, 그리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죠.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듯이 정말 그 위선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또 평상시 같은 생활을 하죠. 그리고 또 무슨 건수를 잡으면 또 타겟을 정해서 또 가서 저렇게 집단적인 악플을 다는. 그리고는 또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몰래 숨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일상으로 복귀했다가, 네, 이런 모습들을 지금 그런 위선적인 악의를 가진 키보드 워리어들에 대한 고발이고, 네, 이것은 그런 이 오늘날 인터넷상에 퍼져지고 있는 이런 악플과 왕따를 고발하는 노래였습니다. 네, 지금은 녹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리를 약간 줄여보고. 네, 지금 녹화 중에 있어요. 지금 테스트 중인데, 지금 드림캐쳐의 이 보카는 원래 스페인 말로 보카라는 말이 입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가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악플들 있죠. 네, 그래서 아주 악의적인 독서를 통해서 사람들을 집요하게 한 나의 타겟에 정해가지고 아주 공격을 가해서 언어 폭력을 가해서 결국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아주 공포심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둠, 이 마음 속에서 어떤 연예인들의 경우 많은 자살이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만큼의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집단적인 이지매라고 할 수 있는 집단 폭력을 가하는, 언어 폭력을 가하는 이런 악플 현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의 노래인데, 당신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마음 깊이 그러한 악플 다는 그런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해야 된다. 입을 닫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소극적으로 달아나고 뒷걸음만 치지 말고 정말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말하자면 단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참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날 이제 연예인들도 보면은 이 악플 문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아주 강한 대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법적인 처벌을 불사하고 이제 선처 없이 강하게 고발해서 처벌을 내리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그 사람의 입을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그런 독설과 그런 악의적인 언어 폭력은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왜 이 소중한 인생을, 소중한 시간을 증오로 채우고 있느냐는 가사가 있죠. 그 사랑은 어디 있느냐, where is the love.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현재. 많은 연예인들이 죽고 있잖아요. I'm gonna change your mind.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싶다는 거죠. 마음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지, 숨 막히는 이런 where is the love, 사랑은 어디 있고, 이 증오심을 가득해서 사람들에게 가시 같은 말로 독설을 날리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오늘은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6주차부터는 이제 우리가 제3부 교재 디지털 시대와 우리라는 제목으로 된 제3부를 시작하겠어요. 이 3부의 1장부터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2부는 그동안 주로 디지털 시대와 나라는 제목으로 그 중에서도 1장을 위주로 또 강의를 해왔죠. 쭉 디지털 시대의 그러니까 변화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로의 이런 전환된 이 현대사회 속에서 어떻게 나를 찾는가, 자아를 찾고 나의 본래적인 실존을 회복하는, 나의 본래적인 모습,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이런 성찰을 주로 다뤄왔다고 본다면,
제 2부는 디지털 시대와 우리라는 이제 큰 주제 아래에서 우리가 물론 그 개인의 자아를 찾는 것이 먼저 중요한 시급한 과제지만은 그러나 일단 우리가 나를 돌아본 후에 우리가 주변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나 이외에 너라고 할 수 있는 또 그와 그녀들 또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세계 지구촌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세계화된 시대고 또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여러분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동료가 될 수 있는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인류와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우리에 대한 성찰이 또한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나뿐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스러운 것이긴 하겠지만은 너의 자유도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고 타자의 자유,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다운 삶의 자세고 그것이 인간다운 공동체를 갖고가는 하나의 우리의 마인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1장은 디지털 시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나 이외에 우리, 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를 함께 생각해보는, 성찰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1장 이 주제 하에서 우선 들어가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내가 뮤직비디오 3편을 들려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 엑소의 마마, 그 다음에 드림캐쳐의 스크린 보카. 자, 이런 노래들을 우리가, 사실 들어봤는데,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면 엑소의 마마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디지털 세계는, 말하자면 이건 전쟁도 아니야. 하지만 사실은 전쟁터라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 전쟁터 속에서는 0과 1로 만든 스마트한 감옥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격을 맡기고, 살이 가득한 질시를 서로 질투와 질시 어린 시선으로 또 아주 죽고 죽이는 또 말하자면 싸우고 외치고 이건 전쟁도 아니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쟁터와 방불케 하는 그런 shoot anonymous 그죠? 익명의 그런 어떤 총구를 겨누고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서 칼을 목에 겨누고 또 총을 들이대는 shoot anonymous 쏘아댄다는 거죠. 독소를 내뱉고 쏘아대고 공격하고 이것은 이렇게 살이 가득한 살기가 등등한 정말 죽이려는 듯한 그런 악랄한 그런 마인드로 서로를 대하는 이런 인터넷 공간 속에서 나뒹구는 이런 악플들을 보면 언어 쓰레기가 나뒹구는 삭막한 벌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언어 쓰레기가 나뒹구는 삭막한 벌판. 그리고 드림캐쳐의 스크린 보카 같은 뮤직비디오 속에서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증오가 낳은 무작위 속의 타겟.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정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이것을 키보드 워리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댓글 부대라고도 하잖아요. 심지어 이 군대 용어를 쓰잖아. 워리어, 군사들이고, 그 다음에 부대, 댓글 부대, 군부대, 그죠? 군사력을 우리가 하나의 은유로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뭘 하는 곳입니까? 전쟁을 하는 곳이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인터넷 공간이 정말 살이 가득한 질시란 말이나 삭막한 벌판, 언어 쓰레기가 나둥구는 그리고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라는 것, 죽고 죽이고, 외치고, 싸우고 외치고, 자, 이런 무시무시한, 그리고 스크림, 정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증오가 난 무작위 속의 타겟, 이 타겟의 하나의 대상이 된 사람은 집단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죠? 악플, 공격을 당하는데 그 독설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 인격 모독과 그 사람의 심장을 파헤치는 정말 피를 절절 흘리게 만드는 마음속에 피가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무치게 괴로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날이 선 말이 상처되어 파고들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게 스크림이 나오고 보카에는 가시 같은 말로 이런 말이 나오죠. 네, 그래서 표현이 거기서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가시 같은 그 말로 날 아프게 한다면 그죠? 열지 못하게 보카 그 입을 not open 열지 못하게 닫아버려야 된다. close the door 그 문을 닫아버려라. 우리가 우리 말이 나오는 하나의 입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이라고 한다면 not to door, not to open 열지 못하게 하고 닫아버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크림에서는 이제 비명을 지르고 당하는 그 입장의 괴로운 그 고발이라고 한다면, 복화라는 것은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응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악플을 날리는 자들의 입을 닫아야 되고, 정말 오늘날 그 연예인들이 법적인 처벌까지도 불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처 없이 처벌하겠다고 이제 강하게 대응하기도 하는데, 그 과거에는 당하기만 하고 심지어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했죠. 수많은 angels dying now, 그죠? 그 많은 too many angels, 많은 그 천사들이, 그러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죽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악플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응징해야 된다는 게 이제 복화의 입을 다물라는 그런 표현이고, 복화는 스페인 말로 입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좀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지만, 스크림은 이제 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그 맨 위가 이제 엑소지만, 오른쪽에 그 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드림캐쳐인데, 그 두 번째 사진을 보면 한 여인이 옆으로 시선을 하면서 손에 오른손이죠. 오른손에 무엇을 쥐고 있냐면 땅에 끌리고 있는 칼이에요, 칼. 정말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이선 말이 상처되어 파고들고 있는데, 그 당하는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픈. 그리고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이제 그 7명의, 6명이 여기 나왔네요. 원래 7인조인데. 하여튼, 이 6명의 드림캐쳐의 그 멤버가, 맞으면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입을 열고 닫는 그런 그 시그니처 포즈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보카라는 노래, 입이라는 이 스페인 말로는 입이라는 이 보카라는 말의 시그니처 포즈 같은데, 이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조개처럼 벌렸다가 닫는. 자, 그래서 그 입을 닫으라는 거죠. 그렇게 날선 말을 던지는 그 악플을 다는 그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플과 왕따를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와요. 우리 들어가기에 보면, 그죠? 여러분이 한번 내가 악플을 남에게 날리거나, 또는 내가 왕따를 남을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악플을 당해보거나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만일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는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플과 왕따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어떤 분노나 증오라는 그 심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잖아. 그죠? 그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그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집단적인 어떤, 말하자면은 그 폭력적인 언어로 나타나면 악플이지만, 집단 폭력으로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집단적인 이지매로도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집단 폭력, 학원 폭력, 구타도 나오는 거고, 또 이제 왕따도 이게 인터넷상에서도 왕따가 있지만, 그죠? 어떤 채팅방에서 한 사람을 따돌리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반에서 정말 물리적으로도 이런 왕따 현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상에서든 현실 공간에서든 이렇게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갖고 말과 행동으로 표출하는, 그래서 타인을 저주하고 배척하고 배타시하는 이런 이유가 뭘까?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자,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기에 보면 질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뭘까를 한번 성찰해보자. 우리가 양심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왜 우리는 남에게 분노와 증오의 말로 악플을 달며 왜 왕따를 시키는가, 남들을.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원인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의 하나의 모습인데, 어떤 사회 모습이냐면은 너무나도 지나친 경쟁, 너무나 지나친 경쟁, 즉 무한 경쟁. 거기다가도 고도의 경쟁 사회 정도가 아니라 초고도라는 말을 써요.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초고도의 무한 경쟁 사회라는 거죠.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악플, 왕따, 이런 분노와 증오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빈번히 그리고 강하게 극단적으로 이런 악플과 왕따 현상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타인을 극단적으로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악플을 날리며 배척을 하고 왕따시키고 이렇게 배제시키는, 자, 이런 분풀이 같은 분노를 화풀이를 하는, 자, 이렇게 증오와 분노의 화풀이를 하는, 자, 이런 행동들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했을 때는 너무나도 경쟁이 심한 사회라는 거죠. 즉, 우리 사회는 이익 경쟁에 목숨을 걸고 무한
무한한 경쟁을 해나가는 사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학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 학교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점수 경쟁 아니에요, 점수 경쟁. 그리고 내가 저 공지사항에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1점 때문에 정말 1점 때문에 그냥 그 1점, 1점, 그거 2점, 그거 가지고서 엄청난 경쟁들을 하는 사회가 됐단 말이죠, 우리 사회가. 그리고 그 점수 경쟁 못지않게 또 정보 경쟁인 거지.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기출 문제가 뭐였냐, 뭐 선배에게 또 무슨 뭐 핵심 정리가 뭐냐, 요점 정리가 뭐냐, 이 정보.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정보가 또 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사회에서야 물론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점수로 연결되겠지만은 또 사회 나가도 또 보면은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주식 정보가 곧 돈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정보가 돈이 되는 거고. 또 회사도 회사 기밀 정보가 그 회사의 어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니까 그 정보를 빼가려고 하고 해킹을 하고 그 산업 스파이가 생기고 자 이런 것들이 이 정보 경쟁이죠. 그리고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정보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보 사회다 보니까 정보가 곧 돈이요. 정보가 곧 점수가 되고 정보가 곧 뭐 당락을 결정하고 취업 경쟁 또 무슨 승진 경쟁 뭐 입시 경쟁 또 자격증 시험 경쟁에서 정보가 돈이 되니까 그죠? 당락을 결정하면서 거기에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이제 말하자면 취업이 열리고 돈벌이가 되고 자 이런 점수 경쟁 정보 경쟁. 그리고 이제 이런 외모 경쟁 또, 그죠? 그 외모가 그 취업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면접 시험에 뭐 어떤 또 외모가 모든 사회에서 인기와 모든 사람들에게 척도로 작용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외모가 곧 권력이 되잖아요. 돈이 되고. 아직은 여러분이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정치적 권력을 생각을 못 한다 하더라도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이제 외모가 외모가 곧 권력이 되고 또 정보가 곧 권력이 되고 점수가 곧 권력이 되는 거죠.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지. 이러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이런 이익을 향해서 경쟁해 나가는 사회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왜 그 레밍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부캐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레밍 떼돌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결국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먹이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래서 누구나 저마다 다 점수 경쟁, 무한 경쟁을 해나가는 거예요. 정보 경쟁, 돈벌이, 누가 더 많은 연봉을 받느냐, 그 경쟁, 취업 경쟁, 그 다음에 외모 경쟁. 나보다 제가 조금 더, 원래 못생겼는데 나보다 좀 더 예뻐졌네? 저거 어디서 뜯어 고쳤지? 자,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 극단적인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죠. 나보다 좀 더 점수를 더 받았네? 여기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이걸 참지 못해. 그리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싫고 두려워. 그래서 극단적인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거죠. 점수 때문에 정보를 내가 또 못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외모를. 자, 이런 것을 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 더 얻고자 하는 그런 경쟁 심리. 이것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지나치다. 초고도 무한 경쟁 사회다. 근데 그러면 자, 내가 그래서 왕따나 악플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분노와 증오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배경에는 경쟁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난 얘기한 건데 그러면 또 다시 물어보죠. 철학은 더 근본적인 성찰을 해나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무한 경쟁. 자, 이 경쟁이라는 것의 원리는 뭐고 왜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경쟁이. 경쟁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비교하고 계산하는 지적인 능력하고 그다음에 탐욕, 이기적인 욕심, 욕망이 결합하면 경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경쟁 사회가 되는 가장 또 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디지털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디지털 문화가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사회를 초고도 무한 경쟁으로까지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나 다 경쟁은 어느 정도는 있어요. 우리가 정당한 경쟁은 나쁜 것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경쟁이.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아니야. 경쟁이 왜 나쁘게 얘기되냐면 초고도의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초고도의 무한 경쟁이 나올 수 있느냐? 사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기적인 어느 정도의 욕망은 가지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렇게 초고도의 무한 경쟁으로까지 다가가게 되느냐 하냐면 욕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고력의 문제인 건데 어떤 사고 패턴의 문제냐면 너무나도 빨리 너무나도 치밀하게 정확하게 비교하고 계산하는 능력이 우리 사회는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 사회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90%가 다, 우리 국민의 뭐 4천만 명 넘는, 그죠? 5천만 명 중에는 거의 90% 넘게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죠.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그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스마트폰 쓰니까. 자, 스마트폰의 특징은 뭐예요? 엄청나게 빠른 데이터 처리. 그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엄청나게 빠른 정보와 처리가 가능하고 정보를 얻어낼 수 있지. 신속.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또 정확하게, 또 치밀하게,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나도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 언제나 어디서나.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빠른 이런 스피드로 정보가 처리될 수 있는 디지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에, 디지털적인 문화가 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비교와 계산이 가능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초고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초고도의 무한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왜? 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무한히 넓은 게 이제 인터넷 정보의 바다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죠? 어떤 영역에서만이 아니야. 모든 무한한 관심 분야에 자기가 비교하고 계산하는 그런 그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부여해 준 게 디지털 기기고 디지털적인 사고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디지털 기계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빨리, 최고로 빨리, 초고도로 빨리, 정확하고 치밀하게 정보를 얻어서 비교하고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기적인 욕심하고 결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나친 경쟁, 무지막지한 경쟁 사회가 된 것이죠, 우리 사회. 그래서 서로 무지막지한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그래서 이 불이익,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비교해서 뒤처졌거나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면은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증오의 말과 행동으로 악플과 왕따를 수시로 일삼는 사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저주하는 말, 욕설,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된 것이죠. 심지어는 살인도 물사하는 거예요, 살인도. 이런 무한 경쟁 사회라는 것이 이제 내가 볼 때는 배경이고, 그 무한 경쟁이 가능한 원리에는 디지털적인 사고가, 우리의 탐욕과 함께 디지털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신속, 정확, 비교 계산하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돌아봅시다. 자, 디지털적인 사고, 또 디지털적인 문화의 가장 기초에는, 물론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말 했죠.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디지털 시대에도 왜 해야 되느냐. 근본,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개념이든 단어든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자료든 상황이든 사건이든 그것의 근거를 파헤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날로그적인 성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디지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디지털 시대인데, 디지털의 어원적 의미를 우리는 모르면서 그냥 디지털하고 쓰고 다니지 않느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디지털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살아와지 않았느냐, 무작정. 그러나 우리가 아날로그적으로 성찰한다는 것은 디지털의 어원이 뭐냐 했을 때, 손가락이라는, 사실은 어찌 보면 손가락은 아날로그적인 거잖아요. 그죠? 디지털적인 건 아니지, 원래. 근데 손가락을 물론 손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셈을 하는데 사용하면 이건 물론 디지털적인 것하고 결합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아무튼 디지털의 어원이 손가락이라는 디지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왔다는 것, 이런 거를 살펴보고 성찰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 사고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해보는 것이다. 그런 연습이다. 훈련이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적 문화의 가장 기초에는 물론 이렇게 세한다라는 것, 계산하는 능력이 기초에 있다는 건 당연한데, 그것만 가지고 디지털 시대를 얘기하고 디지털 문화를 얘기하기엔 조금 부족한데,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정보화 사회라는 거죠, 디지털 시대는. 그죠? 그리고 이 정보는 어디를 통해서 얻어내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정보라는 말과 인터넷이란, 이것이, 이 두 가지 수단이, 정보와 인터넷이란 이 도구와 수단이 사실은 디지털 문화를 지배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또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죠? 물론 그 정보든 인터넷이든 다 0과 1로 이루어지는 그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되고 프로그래밍 되고 운영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맞지만, 정보도 그런 식으로 디지털화되니까 정보도 다 0과 1로 조합으로,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0과 1로 계산한다는 이 계산이라는 능력이 디지털의 핵심이건 맞지만은, 어원적인 의미도 그렇고, 우리가 좀 더 문화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려면 더 종합적으로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이니까, 근본적인 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또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날로그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적 사고가 그런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자면 디지털 문화의 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정보 처리라는 것고, 정보를 계산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라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보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원적 의미부터. 인터넷이란 말도 그렇고. 그래서 유래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디지털의 유래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자, 정보의 유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말 정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말이라기보다는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 한자어는 무엇의 준말이냐면 오른쪽에 보면 적정보고란 말이 나오죠. 한자말로 적은 뭐예요? 원수를 뜻하는 거예요. 적군할 때 그 적이야. 원수 적자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적정이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되는 그 적군들의 상황을 말하는 거지. 정태, 분석할 때 그 정황. 그러니까 적의 정황을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게 적정보고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사적인 용어에서 나왔다고 보겠는데 이것을 적정보고를 하는 자는 누구예요? 뭐 척후병이라고도 하고 또 정탐병이라고도 하고 정찰병이라고도 하죠. 뭐 정탐이란 말도 쓰고 척후병이란 말도 쓰고 뭐 정탐한다, 정찰한다라는 말도 쓰고 오늘날 적을 가서 적의 상태를 관찰하고 거기서 얻은 어떤 소스 자료들을 와서 보고하는 게 적정보고. 이게 뭐 척후병이라고도 했고 아까 말한 이런 임무를 맡고 있는 군인이 정탐병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정찰병이라는 말도 쓰겠죠, 그죠? 오늘날 또 스파이지, 일종의 스파이, 그죠? 여기서 어떤 적이 원수나 적에 해당하는 자들의 어떤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그것을 몰래 보고 와가지고 보고하는 거지. 자, 여기서 정보란 말이 나왔다는 거야. 앞에 말, 뒷말을 없애고 가운데 두 글자를 남긴 거죠. 그게 정보란 말이 된 거거든. 자, 그런데 이것의 영어는 information이에요. 근데 information은 또 무슨 뜻이냐? 상당히 이것은 교육적이지 못한 말이야. 왜? information이 왜 교육적이지 못하냐면 우리가 education이란 말이 교육이란 말이 원래 그죠? 영어 단어잖아요. 근데 educate란 말은 ex ducere라는 말에서 왔어요. 라틴어. X, IN이 아니라 EX, 그죠? 그 IN은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 쉽게 말하면 교육에서도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 있고,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는 그 소질을 바깥으로 끌어내주는 교육이 있어요. 근데 그게 후자의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거든. 엑스듀케레에서 온 바깥으로 끌어낸다는 뜻이거든요. 엑스듀케레. 그래서 에듀케이션. 진정한 교육적인 그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엑스듀케레. 각자의 소질을 안에 있던 것을 또는 각자가 성찰한 내용을 바깥으로 끌어내주는 것이 그것이 주체적인 학생이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거든. 근데 인포메이션은 뭐냐면 이건 완전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의미하는 거거든. 일종의. 그러니까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안으로 형성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조직해 버리는 거야. 하나의 그 사람의 삶을 조직해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전쟁터나 우리가 군대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게 인포메이션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오늘은 10시에 취침한다. 실시. 이게 인포메이션이야. 그리고 그거 얘기 전에 이제 자기 전에 자, 오늘은 10시에 취침하고 내일은 6시에 기상한다. 내일은 그 완전 군장을 메고 행군을 10km 행군이 내일 해야 할 스케줄이니까 오늘은 10시에 취침하고 6시에 기상한다. 알겠나? 네. 할 때 주어지는 상관이 명령조로 주어지는 내용 있죠. 지시사항들. 그게 인포메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은 전쟁터나 군대에서 적에게 신속 대응하기 위한, 그래서 신속 대응하는 어떤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주입된 지식이고 명령 체계인 거거든,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교육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 사실. 물론 군대에서는 이걸 교육이라고 말하겠지만 이건 주입식 교육의 아주 대표적인 표본이 군대식 교육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오늘날 누구도 바람직하지 않은 교육이라고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디지털 문화 안에서의 교육이나 디지털 문화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지적인 활동은 인포메이션을 얻어내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여러분의 디지털적인 사고고 디지털적인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말 모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주입식 교육을 지향하고 오히려 이걸 폐단을 버리고 오히려 자발적인 주체적인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육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에듀케이트의 본래적 의미는 학생의 소질을 개발하고 끌어내주는 데 있지 안에다 강제적으로 뭘 집어넣는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학교 사회에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디지털 문화에서 여러분이 받는 교육이나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어떤 지식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방식은, 소비하는 방식은 이렇게 주입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내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면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러고 대세는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대학이나 학교에서 하는 무슨 뭐랄까요, 눈높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구성주의 학습이라든지 자발적인 학생이 능동적 주체가 되는 활동,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고 여러분의 일반적인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인포메이션이라는 의미에서의 교육인 거야. 그죠? 주입식 교육인 거야. 그런 정보를 얻는 지식 교육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존 경쟁과 관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는 죽고 죽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이런 행동과 연결되는 이제 어떤 자료들이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은. 그래서 생존 경쟁인 거고 매우 외적인 행동과 관계되는 거예요. 네, 즉시 행동에 옮겨지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적인 심리학을 또 기반한다고도 봐야 되겠죠. 교육이론이나. 그래서 이게 SR이라고 해가지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인간들로 만들어가는 교육의 원리가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런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인포메이션. 그런 게 정보라는 거죠.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한다.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이거는 행동주의적인 심리학에 기반하는 생각이고 또 행동주의적인 어떤 주입식 교육학에 기반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가장 실현에 옮기는 것이 바로 군대라는 거지. 군대는 바로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고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의 집단이 군대인 거예요. 그건 전쟁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데 필요한 게 정보인 거고. 그러니까 생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존 경쟁에 꼭 필요한 게 필수적인 정보인 거예요. 전쟁을 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마마에 나오는 엑소에 이 디지털 세계는 전쟁터와도 같다고 비유한 거 아니에요. 영과 일로 만든 스마트한 감각의 인격을 맡기면서 살기가 가득한 서로 죽이고자 하는 살기 가득한 살이 가득한 질시를 하고, 예, 그래가지고 죽고 죽이고 외치고 전쟁도 아니야 했지만 사실 전쟁인 거죠. 그리고 그 게임이라는 것도 사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게임인 거죠. 이 게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은. 자, 그래서 인터넷의 유래. 자, 인터넷이 유래한 것도 보자면 어디서 생겨난 것이냐면은 이것도 역시 군대 용어에서, 그러니까 군대의 어떤 도구, 군사적인 도구에서 온 거다. 즉,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전시의 군사 정보망을 우리가 미국 방송에서 운영했는데 그것이 아르파넷이라고 했대요. 아르파넷. 이 아르파넷에서 인터넷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서도 역시 이제 이거 군대의 용어거나 군대의 어떤 필수적인 도구였는데 인터넷은 정보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원수인 적과 싸우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사용된 도구가 바로 이게 인터넷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명령체계로 전달되는 어떤 지시사항이나 이런 자료나 이런 지식이 바로 정보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이런 정보들의 정보들의 바다인 인터넷, 그리고 이런 정보들로 이루어진 그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그 상황인데 정보의 체계가 이제 인터넷이 돼버리고, 그죠? 서로 주고받는. 자, 그럼 이런 정보란 말이나 인터넷이라는 이것들이 다 이 도구가 어디서 온 거냐면 군대 또 전쟁과 연결되는 거죠. 죽고 죽이는 전쟁과 연결된 이런 군사적인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쟁 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구였고 개념이라는 거죠. 도구 개념이라는 거죠. 정보나 인터넷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성찰이나 어떤 우리가 정신적이고 어떤 양심과 도덕적인, 자, 이런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인문학에서 다루어진 또 철학적인 윤리적인 또 어떤 미학적인 무슨 이런 또 문학적인 예술적인, 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외적으로 즉시 움직이고 행동해서 서로 총을 쏘고 죽이고, 자, 이럴 때 필요한 개념들이 정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움직여지는 체계가 인터넷이었던 거거든. 그런 것들이 주고받아지고 빨리빨리 말하자면 적의 정보를 얻어서 빨리빨리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해가지고 서로 교환해서 빨리빨리 이제 행동에 옮겨서 사람을 쏘아 죽이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인터넷이었고 정보라는 건 그런 데 사용된 도구였다는 거죠. 총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하나의 대포고 하나의 뭐냐면 미사일
미사일 체계고 하나의 이렇다고 한다면 정보라는 것은 총알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마마의 그 디지털 세계를 전쟁터에 비유한 게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를 죽고 죽이고 외치고 전쟁 같은 세상이라는 거지, 인터넷 세상. 근데 그게 왜냐면 전쟁터에서 쓰던 그 도구이자 개념에서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보나 인터넷이나 다 생존 경쟁과 관련되고 전쟁터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것과 관련된 지식과 하나의 그 지시사항들이에요, 정보는. 그리고 인터넷은 그것들을 운영해 나갔던 체계고 그것들을 전달하고 서로 주고받았던 체계란 말이죠. 그게 아르파넷이라는 미 국방성의 정보망이었고 그 정보망에서 나온 게 인터넷이 된 것이죠. 그게 보편화된 것이죠. 모든 분야에 적용된 게 인터넷이거든요. 군대에서 사용했던 그 군사 정보, 서로 죽고 죽이고자 했던 정보를 주고받았던 그 정보망, 군대의 정보망, 군사적인 정보망을 전 영역으로 교육, 문화, 예술 뭐 이런 것까지 다 적용시켜버린 게 인터넷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뿌리는 어디서 왔냐?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군사적인 어떤 네트워크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는 정보였다는 거죠. 이 정보의 원래 본질적인 유래가, 의미도 그렇고. 자, 그래서 디지털 문화의 기반은 이런 죽고 죽이는 전쟁 문화, 전쟁이라는 어떤 그 틀, 죽고 죽이는 군사적인 이런 개념과 도구에 기반하고 있다. 디지털 문화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마마나 드림캐쳐의 그 스크린 복화에서 나온 같은 칼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의 유비가 또 전쟁이라는 이런 비유가 자꾸 나오는 것이 이 가사에 내가 볼 때는 적절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본질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 인터넷이라든지 정보라는 말이 오늘날 뭐 우리가 여러 명 음악을 듣고 뭐 영화를 보고 좋아하지만은 사실은 그 밑바닥에 깔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지식이나 어떤 자료를 빨리빨리 전달하고 해서 상대방, 원수인 적을 죽이려고 했던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 문화와 정보가 이렇게까지 왕따와 악플과 정말 언어 폭력과 살기가 가득한 이런 그 세계로 가상 세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제 배경에 이런 문화의 근본이 있다. 군사 문화라는 것의 군사적인 도구가 디지털 문화의 기반이기 때문이었다라는 우리가 이런 내가 얘기를 오늘 했는데 그렇다면 해결책은 뭐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원인을 알아봤으니까 악플이 이렇게 이루어진 배경에 이런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근본이 있다면 뿌리가 이런 것을 이제 성찰하는 것이 아날로그적인 철학적 사고 아니에요. 자, 이런 근본을 이해했다면 자, 이 원인으로부터 이제 해결책을 생각해 본다면 자, 그 반대된 것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적이나 원수처럼 대하지 말자. 서로를 생존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성을 회복하자, 양심을 회복하자라는 말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칸트의 어떤 철학 용어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칸트의 도덕 법칙은 뭐냐면 인간의 인격, 우리가 서로 인격을 서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도 대하자. 이게 칸트의 도덕 법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경쟁의 상대, 무한 경쟁 상대, 그리고 적이나 원수로만 여기고 내가 이기기 위한 수단,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목적, 그 사람 자체도 하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 사람 자체도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또 자유로운 하나의 권리를 갖는 인격체라고 인정해 주자는 거죠. 목적으로 대하자는 거죠. 그 사람 하나의 인격으로서 대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어떤 이용 가치로만 보지 말고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내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양심의 목소리고 우리가 양심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좀 글씨가 깨져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적인 어떤 정신의 내면의 세계를 또 회복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철학적인 사고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뒤에 지금 다 글씨가 깨져서 좀 그런데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우리가 내면적인 정신세계가 소멸된 상황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주의적이고 생존 경쟁의 이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런 그 배경에서 나온 디지털 문화에 우리가 빠져 살다 보니까 서로 악플을 달고 서로를 죽고 죽이고 경쟁적으로 이기고자 하고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투쟁하고 싸우는 이런
경쟁의 체계로만 갈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뭐랄까 직물적이고 정말 말초적인 어떤 자극적인 정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행동.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폭력적인 정보라든지 또 우리가 뭐 또 음란한 뭐 음란물이라든지 폭력물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독되는 이유가 그런 정보들은 너무나 즉흥적으로 우리가 말초적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주면서 자극에 반응하는 그런 직물적인 존재를 인간으로 보는 게 행동주의 심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구별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 보는 건데 우리가 조건반사적으로 이렇게 탁 치면 이게 무릎이 올라가듯이 또는 뭐 종을 땡땡 치고 밥을 주고 하다 보면 개가 종만 쳐도 침을 질질 흘리는 반응을 보이듯이 자 우리가 이렇게 직물적이고 즉흥적인 이런 그 삶의 모습이 어찌 보면 외적으로 너무 행동을 향해 나가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정보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극이나 정보에 의해서 또 외적인 행동으로 즉흥적으로 자기 삶을 조직해 나가는 자 이런 식의 삶이 너무나 내면에 대한 성찰, 정신세계에 대한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고 잊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양심적인 성찰도 잊어버리고 탈도덕화된 사회고 비도덕적이고 아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사회고 붕괴된 사회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런 내면적인 성찰을 하고 도덕적인 성찰을 하는 게 사실은 철학적인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 상실된 사회라는 거죠. 내면의 정신세계가 소멸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붕괴된 사회고 탈도덕적인 사회고 또 철학이 완전히 상실된 인문학이 말하자면 몰락 인문학이 말하자면은 소멸된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인이 죽었고 철학이 상실됐고 인문학이 가치를 잃어버렸고 탈도덕화됐고 정신세계와 내면세계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고 그런 세계가 소멸돼 버리고 만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아닌가. 너무나 직물적이고 즉흥적이고 너무나 그 외적인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정보에 탐닉하고 중독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즉흥적으로 분노하고 증오의 말을 날리고 악플을 달고 그냥 달려가 가지고 사람들을 죽일 듯이 살이 가득한 언어를 날리고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아닌가. 그럼 그것 해결책은 그 반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날로적인 옛날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여유 있게 내면적인 성찰을 하고 일기를 쓰고 시를 썼고 붓글씨를 썼고 그죠? 철학적 사고를 했고 예술과 문화를 그런 내면의 세계에서 찾으려고 했고 그것들을 또 가치 있는 어떤 삶의 길로 생각했었는데 오늘날은 그런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즉흥적인 쾌락과 빨리 얻을 수 있는 자극과 이런 정보에 의해서 그것을 소비하고 빨리빨리 소비하고 사는 그런 사회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내면의 정신세계를 되살리는 재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불구자가 됐다. 내면의 정신세계를 잃어버린 불구자가 됐고 고향을 상실했고 도덕성을 상실했고 철학을 상실한 이 사회에서 이런 불구자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 동굴 속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신세계를 되살리고 도덕성을 재활시키고 철학과 인문학을 다시 복귀시키고 재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좀 더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이제 1장에 이제 그 들어가기가 그런 정도의 그 문제의식을 갖게 했고 자, 우리가 이제 본론의 맨 앞에 보면은 사고 실험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죠? 인터넷과 우리라는 이제 1장의 1절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것은 뭐냐면 빈병 채우기 사고 실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보면 큰 빈병이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고 실험의 이제 소재는 뭐냐면 이런 빈병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가느다란 모래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조약돌 그 다음에 중간 크기의 어떤 우리가 중간 크기의 돌 자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간 크기의 자갈 그 다음에 아주 큰 돌 이렇게 가는 모래 그다음에 작은 조약돌 중간 크기의 자갈 그리고 아주 큰 돌 이렇게 네 가지의 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체가 준비가 됐다고 봐야죠. 큰 병을 빼고 나면 자 그래서 큰 병에다가 이렇게 모래와 작은 돌과 중간 크기의 자갈과 그다음에 큰 돌을 어떻게 넣느냐는 사고 실험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다 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은 교재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 실패한 경우가 보이죠. 어떻게 해서 실패했냐면은 맨 처음에 모래를 넣은 거야, 그죠?
모래를 넣고 그다음에 작은 돌을 넣고 그다음에 중간 크기 자갈 넣고 그다음에 큰 돌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 그림을 보면 교재 실패하고 맨 위에 못 넣었죠. 결국 큰 돌은 올라가 있지 못 넣었어 병 안에다.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다 넣었는데 어떻게 해서 넣냐면 맨 처음에 큰 돌부터 넣었지. 큰 돌부터 넣고 그다음에 중간 크기의 자갈, 그다음에 작은 조약돌, 그다음에는 모래를 위에서 부니까 그 공간 틈을 메꾸면서 싹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빈병 채우기 실험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실제로도 할 수 있지만 머릿속으로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하고 나서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디지털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삶을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이익을 얻기 위한 이런 경제적인 마인드로 이걸 접근하면 계산적인 비교 계산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면 어떻게 교훈을 얻을 것 같냐면 내 생각에는 우리가 큰 이익을 주는 일부터 처리를 빨리빨리 해서 작은 이익을 주는 일들은 짜투리 시간에 여유 시간에 하고 정말 우리가 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9 to 5로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시간에는 정말 큰 일부터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큰 사업, 큰 이익이 될 만한 일을 하고 그리고 뭐 화장실에 가거나 점심시간에 좀 여유가 있거나 좀 남은 시간이 있거나 이런 남은 시간에는 작은 이익을 주는 뭐 적은 일거리 뭐 이런 것들이나 좀 처리하면 이것이 삶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삶의 경제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교훈을 이 병을 채우는 실험에서 돌과 모래로 채우는 시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디지털적 사고를 한다면. 그죠? 삶의 경제학, 삶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큰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마. 근데 이제 나는 우리가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런 생존 경쟁의 이익 계산에 치우치는 그런 그 교훈을 거기서 끌어내려고만 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교훈을 얻어낸다면 이런 걸 것 같아. 우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사고 실험을 할 때, 자, 이런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이 빈 병을 이렇게 돌과 모래로 채우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병을 채우고 있는 것은 뭘까요? 응? 이 병을 가장 먼저 채우고 있어야 할 것은 뭘까요? 응? 그러니까 이 병을 그것이 가장 먼저 채우고 있어야 할 그것이 없이는 사실은 실제로는 돌도 모래도 사실은 넣을 수가 없어. 그게 뭘까요? 응?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은 뭘까요? 제일 먼저 채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뭘까요? 아, 그건 공기인 거예요. 공기. 그렇죠? 우리가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공기가 이 병을 채우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무중력 상태인 저 진공 상태로 나가본다고 생각합시다. 우리의 대기권 바깥을 넘어서 우주로 나가본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병을 들고 나갔어요. 거기서 가가지고 이제 모래랑 이제 뭐 조약돌이랑 이런 돌들 다 싸가지 가서 비닐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뭘 다 넣으려고 해. 이제 큰 돌부터 넣으려고 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죠? 왜? 무중력 상태에서는 중력이 작용하지도 않고 공기도 거기에는 없잖아. 산소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 안에서만 중력도 작용하고 공기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의 1순위가 뭔가를 향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계산하고 경쟁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또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정보다. 그래서 또 정보에 매달리고 또 정보 또는 뭐 우리가 또 정보가 있어야 또 점수도 얻는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정보. 그죠? 어떻게 하면 시험 정보를 어떻게 빨리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이거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가장 요령을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요령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어디 있을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장학금을 받을까 생각할 때 그 시험 잘 받아야 되고 시험 점수 잘 받으려면 정보가 있어요. 전부 정보. 그러니까 학생들은 전부 정보에 그냥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1순위에다가 놓고 살려고 하지만 그런 삶의 1순위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삶의 0순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응? 마치 우리가 이런 사고 실험을 통해서 병을 채울 때 모래니 뭐 큰 돌이니 작은 돌이니 중간 돌을 어느 걸 먼저 넣을까 이걸 1순위를 뭘로 정할까 이것에 사활을 걸지만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공기라고 하는 0순위가 있던 것처럼 삶에도 그런 0순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서 0순위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응? 우리 교재에도 그런 질문이 나오죠. 우리 삶의 0순위는 뭘까? 가장 소중한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지만 가장 소중한. 우리가 공기는 자각하지 못했잖아. 이 실험에서. 처음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디지털이란 말의 뿌리, 어원을 자각하지 않은 채 그냥 살듯이 이 사고 실험에서도 모래하고 자갈하고 조약돌하고 큰 돌만 생각했지 병하고 공기는 생각한 적이 없죠. 가장 기초인데도. 그 공기가 있어야 사실 우리가 모든 삶이 가능한 건데 이런 실험도 가능한 건데 자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자각하지 못한 채로 밑바탕의 근거를 우리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보이지 않는 건 뭘까요? 나는 마음속 깊이에서 더 우러나오는 양심의 소리라는 생각을 해봐. 그게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적인 모든 삶을 우리의 행위와 삶을 우리 외적인 모든 또 우리의 그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가치 가장 척도가 되는 것 그건 양심의 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운전의 비유가 또 나오죠. 운전과 항해. 자 배를 운전하든 자동차를 운전하든 이런 운전과 항해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차는 뭐 외제차 벤츠가 좋고 아니면 BMW가 좋고 뭐 포르쉐가 좋지 뭐 이런 그 외적으로 화려하고 스피드 속력 몇 킬로의 속력을 내고 배기량이 얼마 3000cc냐 2000cc냐 뭐 이런 배기량 마력 그리고 속력 그 다음에 외양 얼마나 세련되고 스포츠카냐 뭐냐 하는 이런 식의 외적인 것을 또 속력이나 스피드나 이런 것들을 척도로 삼을 것 같아요. 그죠? 또, 요트, 얼마짜리 요트고, 뭐, 몇 노트짜리 요트고, 속력이, 또 어떤 사람은 크루즈선을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외적인 것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하고 비교 계산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나 운전과 항해에서 가장 먼저 설정돼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외관이나 어떤 속력이나 무슨 그죠? 마력이나, 이런 것 앞서서 엔진의 힘 이거보다 앞서서 먼저 준비돼야 할 것은 사실은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운전과 항해에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은 배든 자동차든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것 없이는 우리 항해가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고 목표 지점에 제대로 도착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잘못 가더라도 다시 수정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좌표를 다시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삶의 좌표를 다시 설정해주고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럼 자 우리 삶에서 이렇게 영순위에 해당하는 우리가 운전에서도 영순위에 해당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삶의 목표를 정하는 이런 우리 삶에 그러면 영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까 말한 공기와도 같은 것, 우리 삶에. 그것은 바로 양심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들어가기 앞서서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 성찰하기 앞서서 그래서 인터넷과 우리라는 이 일절을 넘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